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나라가 황폐화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유교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무슨 가족? 이산가족이란 말 들어봤죠? 친척인데 형이고 동생인데 이제는 다시는 못 보는 혈책선이 그어졌다 이겁니다. 네, 38선 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어요. 이제 휴전선이 그어지니까 사람들이 절대 못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이산가족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교과서에 나와 있죠. 천만 명. 그때 당시 남북한 인구 합치면은 뭐 대략 한 5천만 좀 안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 그 중에서 1,000만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수치죠. 예. 자, 뭐 이산가족이 나타나서 이제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다가 이제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그나마 있던 뭐 어떤 뭐랄까 공장 뭐 그런 시설 같은 것들 있죠. 그것도 미군이 북한 쪽에다가 거의 뭐 폭격기로 엄청나게 폭탄을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군 그 공군 사령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북한은 석기 시대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완전 진짜 아무것도 없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가장 가난한 나라,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제 전쟁까지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한 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이 6.25 한국전쟁이 끔찍했던 이유가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굉장히 많이 자행된 그런 전쟁입니다. 뭐 노근리라는 곳에서도 민간인이 죽임을 당하고 거창이라는 곳, 뭐 이런 곳에서 양민학살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전쟁이 어땠어요? 급속도로 남침을 해왔죠. 근데 급속도로 어떻게 해요? 북진을 했죠. 점령군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 북한군한테 협력했지? 죽여. 그다음에 너 남한 국군한테 협력했지? 또 죽여. 뭐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념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북한은 뭐 무슨 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한은 자본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이념 대립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더 혐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전근대 시대에는 이념이 아니라 뭘로 싸웠어요? 종교로 싸웠죠? 그러니까 종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들 십자군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이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죽여도 돼, 뭐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국민보도혁명. 요거는 우리나라 남한에서 이 좌파들을 리스트를 작성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사회주의 단체에 가입한 이력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야, 너네 계속 사회주의 믿을 거야? 사회주의 믿지 마! 하니까 알겠습니다. 전향하기로 한 사람을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그 조직으로 묶어 놓습니다. 근데 뭔 짓거리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좌파, 사회주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야? 응? 북한군이랑 내통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 교과서에서는 처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살해죠. 수만 명이 죽습니다, 이때도. 그래서 무기를 안 든 민간인들이 정말 많이 죽었어요. 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한 모두 이 전쟁 통해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한테 권력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을 이용해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 북에서는 누구? 김일성. 남에서는 누구? 그때 대통령 누구예요? 이승만이잖아요. 이승만 정권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김일성은 전쟁을 수행하는 도중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뭐 박헌영이나 이런 사람들을 전쟁 중에 뭐 패배의 책임을 묻는다든가 전쟁 중에 그 책임을 물어가지고 다 숙청합니다. 제거해요. 네, 그러면서 김일성의 권력이 강화되고 이승만도 국회가 부산에 가 있는 동안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국회를 둘러싸고 압박을 하면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헌법을 바꿉니다. 독재체제가 강화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국과 무슨 조약을 맺어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한국과 미국은 서로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미국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누가 주둔하게 돼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용산에 주둔했었잖아요, 그렇죠? 국립중앙박물관 그 맞은편에. 원래 거기가 미군 기지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공원으로 바뀌었죠? 미군 어디로 갔어요? 지금은 평택으로 갔죠? 평택으로 갔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고요. 우리나라는요, 작전권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 나면은 우리는 주한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우리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작전권을 미국에 이양했다, 넘겼다.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시 작전권도 우리나라 없었어요. 전시가 아니라. 그러면 전시랑 평시는 무슨 차이일까요? 전시는 언제야? 전쟁 때. 평시는 전쟁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시 작전권도 없었던 나라예요. 주한미군한테 평시 작전권을 회수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군대를 못 움직였다고요. 다 미국 허락받고 움직였어야 돼. 국가 주권이 없는 나라죠, 사실. 근데 아직도 전시 작전권은 주한미군의 연합사령관한테 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 미군 지휘받아야 돼요. 어쨌든 그렇고요. 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 여러분들 뭐 한 번에 한 최대한 많게는 뭐 40만 이렇게 계속 병력을 돌아가면서 이제 돌리는 군대만 해도 뭐 100만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엄청나게 도와줬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커진다 이겁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중국도 내전 막 치르고 얘 가지고 중일전쟁으로 피폐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이 여러분들 6.25 때 한국전쟁 때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면서 누구까지 보냈냐면은 마오쩌둥의 아들도 6.25 전쟁 때 참여합니다. 그래서 전사예요. 모택동의 아들, 중국 최고의 지도자가 자기 아들까지 파견했다고. 근데 거기 심지어 전사합니다. 근데 모택동이 어떻게 하냐면은 시신도 본국으로 송환하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묻으라고. 지금 모택동의 아들 묘가 북한에 있어요. 그래서 중국 외교관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모택동 아들 묘예요. 그 정도로 이제 모택동은 한국 전쟁에다 사활을 걸었고, 나름 그 아들까지 희생시켜 가면서 뭐 죽어라 했던 건 아니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뭐 마오가 욕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추앙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 자, 아주 재수없게도 일본 입장에서는 재수가 좋죠.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자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탱크를 보내고 대포 포탄을 만들어서 보내고 뭐 군인들이 입을 옷을 보내고 다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보낸다는 건 어때요? 굉장히 쉽지 않죠? 어디에다 공장을 세우나요? 일본에다 군수공장을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일본의 경제가 다시 살아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한테 공습 받아가지고 일본이 아주 산업이 박살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계획은 일본을 다시 농업국가로 되돌려가지고 그냥 너네끼리 먹고 살아라 이런 계획이었단 말이야. 왜냐? 얘네 전범국가니까. 근데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졌네? 공장을 돌려야겠네? 하면서 일본에서 미친듯이 공장이 돌아가니까 일본 경제가 빵 뜹니다. 그래서 일본이 다시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예요. 김일성이 하나 때문에 김일성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조지고 일본은 살아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재수없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소련, 중국까지 다 공산화가 됐으니까 일본도 공산화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일본도 군대는 아니지만 군대 비스무리한 뭘 만들 수 있게 해줘요. 네, 자위대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어쨌건 저쨌건 중국이나 소련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그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의 헌법은 뭐라 그래요? 평화헌법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일본은 전쟁 불가능 국가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총 맞아 되진 아베가 일본을 자꾸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고 했죠. 예. 그래서 아베는 총 잘 맞았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감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 변화도 있다. 자, 드디어 어떤 나라의 문화가 유입될까요? 주한미군 있으니까 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미군의 문화가 엄청 발달하는데 여러분들 뭐 지루박 같은 그 댄스, 사교 댄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군들이 먹다 남은 음식 가지고 만들었던 게 뭐예요? 뭐 옛날에 꿀꿀이죽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미군에서 나온 햄, 소세지 이런 걸 끓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부대찌개를 만들죠. 이게 부대찌개가 여러분들은 뭐 맛있게 먹겠지만 이게 상당히 아픔이 있는 음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쟁통에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갔겠죠. 그럼 이제 누가 돈을 벌어야 돼? 여성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의 활동과 지위가 상승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개항기 이후에 뭐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통해서 뭐 뭔가 많이 발전된 듯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일본한테 식민지배 당하잖아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뭔가 혜택을 주거나 우리나라를 뭐 발전시켜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말이나 이 6.25 전쟁 때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뭐 중요한 부산이나 인천이나 서울이나 이런 몇몇 도시들만 조금 발전됐지 시골에 있는 그런 모습들은 다 그대로란 말이야. 전통적인 공동체 이런 게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파괴된 게 언제냐? 이게 6.25로 인해서 이 전통적인 전통적인 공동체가 파괴가 됩니다. 왜? 남한군, 북한군이 점령군이 바뀌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북한군한테 부역했으면 처형한다 그랬죠? 그래서 뭐 머슴이었던 사람이 자기 집주인을 저 사람 북한한테 뭐 남한한테 뭐 어떻게 했어요? 뭐 이런 거 뭐 밀고 한단 말이야. 서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25 전쟁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뭐 전쟁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죽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민간인들이 학살되고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적인 것들이 다 파괴됐고 뭐 이런 아픔들이 상당히 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라주세요.